김영덕입니다. 아유, 참, 저랑 이렇게 사인이 안 맞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소장님, 제목을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입니다. 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매주 월요일 6시 반부터 우리 김영덕 소장님과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쵸? 네. 네. 아마 지난주까지 민영화의 민낯을 들으시던 분들은, 갑자기 바뀌었나? 예, 바뀌었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 시간에 함께 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그 말투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덕 소장님, 본인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1993년도에 북한을 떠났고요. 일단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저한테 이제,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떠났고, 그때 당시 나이는 만 19세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온 지는 이제 올해로 21년째고요. 사실은 북한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남한에 대한 기억이 아주 더 많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사신 지가 이제 더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올해로 이제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햇으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북한을 떠난 지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북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댓글 게시판에 프로그램 안내가 잘못 나갔어요. 성함이 김형덕 소장님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거 얼른 제가 야단쳐서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는 남한에서 사신 지가 더 오래된 소장님이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그쵸? 지금 그 북한의 변화까지 계속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듣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주는 북한 이야기보다 더 리얼하고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사실은 제가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에 이런 대한방송이 있고 네. 시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단체나 방송이나 이런 매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에 이런 게 있더라면 저는 북한을 탈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거 최고의 칭찬인데요. 네. 사실 북한과 다른 점이 이런 거죠. 네. 합리적 시민의 시각으로 상식적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권력자나 혹은 제도권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시민 매체가 있다는 게 참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북한을 연구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대학 때 어떤 이제 클럽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그 장학금 명목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 앞에서 북한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학금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저도 20년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 과정을 계속 지켜왔지만 지금 보편적 복지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때만 아주 기본적 복지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북한에서 오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본 생활도 보장해 줍니다. 약자로.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원이 생기기도 없을 전이고. 때입니다. 없을 때고 그냥 정보사에서 조사해서 내보내면 그냥 그게 끝나는 때고요. 지금은 하나원이라고 사실 탈북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교육받는 곳이 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 대한 안내가 기본적 안내는 해주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정착금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 남북 간의 이념적 대립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면 그가 범죄자든 정치적 이유로 왔던 간에 아주 영웅시하면서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거의 용사 취급을 했죠. 영웅 취급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온 그 매체들이 다 달려가서 이렇게 플래시 스포트라이트 터뜨리면서 그렇죠. 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정권이 체제 경쟁을 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까지는 북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아주 중산층의 단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우가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북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용이했죠. 북한 사람하고 서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93년 이후에 법이 바뀝니다. 갑자기.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게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금이라는 게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들죠. 그 당시. 네.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는 아주 영웅에서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됐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클럽에서 주는 장학금이 5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그 당시 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를 큰 거였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우리 클럽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중에 북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서 남한 사람들을 잘 안내할 책임이 있다. 그럼 남북한을 화합하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도 사실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북한을 잘 모르지 않느냐. 정확히 보신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연구하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원입니다. R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 네. 근데 그 클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한테 발표를 하게 되면 50만 원씩 준 겁니다. 근데 한 2번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북한 사회가 워낙 정보통신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고 폐쇄의 정말 대표적인 폐쇄 사회죠. 그럼요. 자기가 살던 그 지역 외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아는 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발표를 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맨날 북한 책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대학생 할 동안. 그리고 북한 TV도 봤습니다. 계속 북한 TV도 오히려 보고. 북한에 있을 때는 잘 못 접했던 것들. 안 봤던 걸 나만이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 보다 보니까 한 4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적어도 북한 문제를 안내할 때는 제가 어떤 전문가가 나와도 내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인연이 돼서 북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대학원은 북한 대학원 제가 다녔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김영덕 소장님께서요. 저희한테 해주실 얘기는 여러분이 늘 TV 틀면은 사실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SBS도 전형적인 북한 그 소식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다른 방송사하고도 인터뷰 많이 하시지만 거기서 얘기 안 하신 부분들,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 여기서는 다 아낌없이 숨김없이 까발려 주실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됐습니다만 아직도 그 공정성의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언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특히 북한의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직도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감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 TV와 함께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할 수 없다면 굳이 여기 할 이유가 없어요. 와, 용감하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TV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6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오는데요. 뭐 이미 지난번 진짜 안보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소장님. 그때 인상이 좀 깊으셨던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요즘 그 종편 방송에서 워낙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제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얘기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걸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까? 의구심이 드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어디까지는 믿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라고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으신가 봐요. 예. 네. 사실은 다른 종편 방송사들이 새로 생겨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이제 과잉이 되면은 약간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약간은 희화화한다든지, 네.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좀 과장해서 일사스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된 것 같아요, 채널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면 나중에는 사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편견이 고착화 되면 대화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북한은 우리가 다른 사회이긴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그걸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각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좀 과잉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최근에는 북한 그 미녀들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네. 북한 미녀들을 또 대표로 내세우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모 종편에서 하던데. 아마 이제 남한에서도 워낙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북한 미녀들은 다 자연미인이고, 이제 남한보다는 북한 미녀들이 정말 더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북한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저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매번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데 그분들이 성형수술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되게 신선할 거다. 자연미인일 거라 그러는데 성형수술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이미 중학교 때 한답니다. 이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남한에 와서 혹은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도 제일 좋았던 게 자연미인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한쪽에 심하게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자연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또 선호가 자연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성형수술하는 순간 당신하고 관계가 끝난다. 선언을 해서 제 아내도 성형수술 안 했습니다만. 네. 이 방송을 또 즐기는 또 다른 묘미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 김형덕 소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친구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러니까 남북한의 동갑내기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쵸? 굉장히 다른 곳에서 자랐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해봐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예. 할 얘기가 무지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선생님, 아나운서님도 여기서 자랐지만 저는 상당히 부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사회가 문제가 많고 이쪽 사회도 상당히 부당한 점도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움이 있더라고요. 남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남한 사람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규범화된 사고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남한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떤 점은 사람의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이타심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건 북한 사람이 강점이 있어요. 그게 확 차이가 느껴지시나 봐요. 가정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가 별로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나 하나로 해서 누가 피해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타심의 발로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인데요. 북한과 남한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전체주의가 뭐냐면은 남한에서도 서로 돕는 거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 이런 걸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게 달라요. 서로를 돕는 게 아니고 피해가 된다.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구호가 그겁니다.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려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메커니즘이 작동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은 전체 피해가 안 되는 인생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아 있고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을 어려서부터 계속 주입시키니까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도덕이요? 저희도 도덕 과목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 있죠.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품행 낙제가 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품행 낙제요? 품행이라는 게 여기로 말하면 성품입니다. 품행 낙제라는 거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이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낙제를 받으면 다른 과목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이렇게 무슨 상급학교나 혹은 군대 갈 때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저희도 협동심, 성실함 이런 거 점수 매겼는데 가나다로 매겼어요. 네네. 근데 일단 성적이 좋으면 그게 우선이지. 성실함이라든지 협동정신, 책임감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였는데. 아닙니다. 북한은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다 보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개인 행동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품행 문제, 예를 들어서
뭘 훔쳤다든지 이런 절도가 있었다 이런 과거가 있으면 그게 기록하게 되고 그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은 이래서 당 간부라든지 앞에 진로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죠.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라고 해서 다 단점만 있는 사회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 사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유를 존중하되 남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남한은 좀 자유가 좀 넘쳐서 어떤 부분은 저랑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는 참 안 맞더라고요. 그 북한이 오히려 공공질서를 더 잘 지킨다. 정상적으로 북한에서 교육받았다면 잘 지키는 게 정상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 중에서 그거 안 지킨다. 그건 원래부터 북한에서 또 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와우.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네. 공공체 질서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게 되면 제가 안타까웠던 게 너무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제가 미국 가보면 줄 서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요즘 줄 잘 서는데 저희들. 근데 남한 사회가 그 과정들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93년도 왔을 때만 해도 아주 무질서했어요. 그러니까 21년간 사실 이 사회가 변화하는 걸 계속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때문에. 우리 국민 수준은 굉장히 선진화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더 고도화되겠죠. 근데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무질서하게 전 느꼈어요.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왜냐면 북한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남한 사회에서는 모범생이니까. 근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어떤 부분은 비합리적이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상식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건 왜냐면 제가 배운 게 북한에서 배운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북한 거 하게 되면 약간 비하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묘양산 전망대로 달았던 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동질감이 하나 있는 게 그 하나면 약간 전체주의적 시각이 좀 강한 게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외부인들은 그렇게 느껴요. 워낙 다양성을 경험한 사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뭐냐면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한의 정권 관리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평양 정권 중심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도요. 주로 평양의 모습만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평양 근데 사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양성과 그 다양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북한에도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주장하기를 백두혈통이니 백두산이니 이런 백두산 중심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네. 또 남한에서는 평양 정권하고 평양 중심으로 모든 걸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렇죠. 대학을 나왔느니 북한에서부터. 북한에서 서열 매긴 걸 자꾸 여기 사회에 대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리고 북한의 묘양산은 북한의 3대 명산 중에 하나고 제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 제3의 시각으로 사회를 비판할 수 있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안내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내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이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합리적 시민의 시각으로서 상식적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들은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약간은 너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탈북자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네. 사실이나 진실을 듣고 싶은데 그럼요. 저희들은 네. 근데 정작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이 정권이 국정원이 원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주 전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간첩 사건이 얼마 전에도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간첩이라는 걸 그렇게 떠들면서 잡을 이유도 없고, 저는 간첩이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첩의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첩, 얼마 전에 제기된 간첩은 저는 간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간첩이라면 적어도 간첩에서 정규적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원이 맞는 거죠. 북한의 정보원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혹은
출입국 관리법은 위반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첩이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간첩이라는 건 북한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받고 와서 지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국정원이 정치를 한 게 아니냐. 국가정보는 정보 수집만 하면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북한 문제를 안내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과 남한을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민의 상식적인 시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발언들 정말 상식적인 발언이고 합당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센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딱 모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거리낌이 없다 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네.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북한에도 방문하려고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제가 빚진 것도 없고 북한에서 난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 북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북한에서 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강산도 다녀왔고 북한에다 방북 신청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다. 저는 북한이 방북 허용만 하면 남한 정부도 그렇고 방북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도 가차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남한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모든 기관은 이제 정권이라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다르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들은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사실은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못 갑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꺼리낄 게 없는 게 제가 북한에 대해서 싫어서 나왔고 지금 남한의 안정적인 터전을 자리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남한 국민으로서 내가 규범을 준수하는 한 제가 말을 못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도권 방송들은 성향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탈북자분들이 이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북한의 가족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이 받는 불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제일 먼저 들어서 함부로 말을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형제들하고 합의를 했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북한에 저는 형제들이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대한민국이 이제 예전에 북한하고는 관계가 왔다 갔다 허용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하고 연락을 한 겁니다. 아, 혹시 그 소장님 탈북하고 나서요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나요? 불이익을 좀 받았어요. 받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북한의 가족들이 결혼한 가족은 놔뒀고 결혼하지 않은 가족들,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결혼한 가족은 놔뒀고요. 결혼하지 않은 가족들은 특정 지역에 추방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진보 언론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북한에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습 체제도 문제가 있다고 하듯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인권 문제가 있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북한의 가족이 두려워서 계속 숨기고 산다? 그럼 제가 여기 왜 왔죠? 근데 소장님께서 이렇게 북한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 하실 경우에 가족들이 더 위협을 받는다거나. 저는 그 가족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북한이 너희가 위협을 받는 순간 북한을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 떠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 사람들 책임도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근데 떠나려고 마음 먹으면은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 쉽진 않지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형제들한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가 북한을 떠나겠다면 도와주겠다. 근데 안 떠나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북한에 살겠다. 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남한 사회는 이제 발전된 사회고 발전된 사회에서 가서 자기가 적응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돈만 있으면 그렇게 남한의 친척이 있다는 거로 해서 이렇게 멸시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들이 하기 때문에 북한도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숨기 살면 북한 정권 좋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 부위를 계속 드러내서 아물게 만들겠다. 네. 예. 그리고 손해 피해자들이 더 양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쨌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계속 숨어서 지내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요 막연히 그냥 가족 중에 누군가가 탈북을 했고 그게 발각이 되면 다 무슨 수용소로 끌려가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수용소로 보내는 거는 2000년 이전의 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가족 중에 한 명이 탈출했다고 해서 수용소 보내는 제도는 없어졌어요. 2000년 이후에는 그거는 사실은 과장된 경향이 많아요. 그걸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북한의 가족이 자기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도권 방송에서는 그분이 한창 총살을 당한 거로 그냥 당연히 총살당한 거로 다 이해된 거예요, 국민들은. 네네. 그래서 조용히 만나서 물어봤어요. 확인했느냐니까 확인 안 했대요. 그러면은 그냥 총살당했다가 추정하는 거죠. 살아계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누나나 형제들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누나들은 문제가 없었고 결혼하지 않은 가족들은 추방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생활하는 데는 제약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남한에서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남한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북한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고 싶으냐? 나는 나오겠다면 도와주겠다. 근데 싫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가족들이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소장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놀랐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영웅이 됐대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감이 없었고 93년도 이전에 제가 19살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살에 휴전선이 아닌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제 나이에. 그 소장님이 사시던 그 당시가 어느 지역이었죠? 저는 이제 평안남도. 예, 평안남도 거기서 사시다가 19살 때 북한을 나왔죠. 예, 내가 북한 나가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러시아를 3년 가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 사람들하고는 시각이 좀 달라요.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하는 방식이 저희 아버지는 좀 달랐고 가정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김일성이 비판을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됐고 밖에 나가서 제도권 교육 내에서는 김일성이가 신같이 교육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요. 5호 담당제 북한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김일성 욕하다가 뒤도 새도 모르게 끌려간다고 저희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자기 아버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죠? 설사 아버지가 집에서 욕하더라도 그걸 왜 고발하죠? 저도 처벌받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고발되면 아버지가 잡혀간 후에 제가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반인륜족이 돼버리잖아요. 네. 북한도 유교적 질서가 작동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항상 협박하셨어요. 저한테. 너 애비 없는 자식이 되고 싶으면 가서 고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주사를 놓으시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김일성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벌벌 떨기도 했어요.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들이고 정치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은 북한 체제에서 나름대로 북한 체제 내에서 입신을 해보시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라는 구조라는 게 그 봉건족 그 국가 그 개념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범적 사회주의가 작동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국가 체제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사람들은 등용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외되면 다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닫힌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대한 언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든지 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그렇죠. 맞아요. 지속적 도전이 가능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신분이 한번 정해져서 바뀔 수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대한매체, 대한시민단체,
정부에 도전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인륜에 반해서 반하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영역에선 다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인륜에 반하는 행동은 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용납이 안 되니까요. 그럼 소장님은 그런 북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계속해서 북한 비판을 듣고 밖에 나가서는 사실 계속 김일성 장군님에 대해서, 수령님에 대해서 그렇죠. 신이죠. 예. 신이죠. 거의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 괴리감 속에서 19살 때 용감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버지는 사회 적응을 먼저 해보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네가 이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신분제 사회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남조선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때 남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남조선에 가거나 무슨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 소련같이 넓은 나라로. 아버지께서 그 말씀 먼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공포였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 그런 겁니다. 자아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화되는 그런 과정이 인격적으로 독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밀어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왜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공포였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명백하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빨리 떠나고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남한에 와서 쓴 책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라는 책이에요. 그만큼 제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때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런 각성들이 없었더라면 사실 북한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 말씀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게 비판해요. 그런데 그건 맞는데 아버님하고 정치 토론하던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한테 나중에 도전하길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제도권에서 출세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버지가 만약에 여기서 출세했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 기준으로 입신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러고 군대를 간 겁니다. 네. 돌격대라는 데를 갔는데 가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보통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거나 군대를 가죠. 근데 그 군대 가면 10년 동안 복무해야 된다는 그 군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군대가 한 80% 이상 군대 갑니다. 그리고 대학 그때 당시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다 군대를 가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은 대학을 가는데 네. 학교에서 본트라 그러는 티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트.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 계획 경제 사회다 보니까 각 시군 학교마다 그 학교에 어느 대학에 몇 명분이라 어느 대학에 몇 명분이라 전문학교 몇 명분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정해져서요?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을 누구나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 대학을 몇 명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몇 명 보낸다고 대충 정해지면 그 자동적으로 제일 잘하는 애들 몇 명만 가고 나머지는 다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게 왜 가냐면 북한이 군대 갔다 와서 노동당에 입당해야 당 간부나 혹은 입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고요. 근데 저는 군대도 대학도 갈 수 없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나빠서. 그래서 나중에 장애인 2분하고 저만 남았어요. 다 군대하고 대학 가다 보니까 근데 출신 성분이 그 정도로 나빴던 거죠.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당시 저희 할아버지는 국군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체크를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입당을 못했어요. 광산에서 5년 동안 일하셨는데 입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이 맺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입당을 못하면 기본적으로 출세길은 다 막히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광산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병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입당해야 입신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운전기사예요. 아버지가 운전을 잘하시는 분인데 운전기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두시고 광산에 와서 입당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니까 북한 체제에서 한없이 비판적으로 변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빨리 이 체제를 떠나야 된다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안 된다고. 근데 저는 떠난다는 게 무서웠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그 판단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군대 일단 군대 못 가니까 돌격대라는 거 가게 됩니다. 돌격대와 군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10년이고 여자들은 7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그 건설 현장, 그러니까 도로, 항만, 경기장 이런 데 동원되는 겁니다. 군대 생활을 꼭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군 생활 행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입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예. 주어지는 거죠. 대학도 보내준다 그러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말짱 거짓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또 당간부 자녀들 몇 명씩 와 있다가 잠깐 2, 3년 있다 대학 다 빼돌리고 결국은 출신 성분 사람들은 도 간부과에서 계속 빼돌려요. 간부 선발하는데 그 사람이 경력을 줘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제 사회죠. 완전. 예, 우리나라에서도 왜 자기 아들내미 군대 안 보내려고 빼돌리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네. 북한의 도당 간부들이나 뭐 중앙당 간부들은 그런 돌격대에 가서 3년 이상 하면은 대학 보내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대학 가는 사람들은 다 간부 자식입니다. 노동자 자식들은 간혹 하나씩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귄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된 겁니다. 거기 돌격대에서 몇 년 있다가 저는 3년이 3년 있다가 보신 거죠, 그걸 직접. 직접 보니까 대학 제가 2번 추천받았는데 다 떨어지니까 간부과에서. 그러니까 그때 아주 환멸을 느낀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게 됐고 사실은 북한이라는 사회는 저는 사실 개인적 감정으로는 북한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북한 사회 구조상 우식 구조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이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야지 떠나야죠. 절을 못 바꾸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자꾸 비교해서 이해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남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정치체제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권이 합리적으로 투표에서 바뀌는 데까지는 50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자유투표가 있으면 정권은 적어도 5년에서 빠르면 10년 안에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안 바뀐 겁니다. 근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사회 그 성원들이 의식 수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더 막힌 사회였죠. 지금 현실적으로도 북한 사회는 좀 더 정확히 판단하고자 한다면 한 30년에서 40년 남한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그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상뿐만 아니라 의식 수준의 차이도 그 정도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합리적인 바탕으로 민주주의 사고로 바뀌고 통일국가로 체제로 가려면 북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교류를 주장하는데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남북교류를 막아놓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마치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와 이성을 존중하는 어떤 서구 사회를 계속해서 접함으로 인해서 저게 훨씬 그렇죠. 더 행복한 생활이고 저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를 저희도 이제 깨닫고 배운 거지 않습니까? 학습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자꾸 그런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먼저 물꼬를 터서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교류 협력을 넓혀 나갔어야 되는데 네.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다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남한 국민들도 사실 북한 정권이 차단해서 모두 남북 관계가 스탑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물건을 우리가 수입해 올 수도 없고요. 북한 주민 만나는 것도 암묵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남한 정부가 그걸 제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그 물꼬를 터놓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건데. 그렇죠. 통일로 가려면 그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정보 접촉권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죠. 근데 오히려 남한 정부가 막는 건 저는 아이러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올해 초에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뭐 통일 대박론 얘기했는데 대박을 어떻게 터뜨리겠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박을 하려면은 북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되고 교류하다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합리적 기준으로 뭐 우리하고 공존은 가능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계속 정권에서 뭐 국민들을 뭐라 그럴까 그 기대감만 갖게 하고 뭐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이 너무 오랫동안 써먹은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네. 네. 사람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와, 말씀 잘하신다고 소장님. 그리고 되게 유익한 방송이라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말씀도 잘하신다고. 그리고 커피나무님께서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젊은이들 기운 빼는 건 비슷하다고.
그 북한 바로 알기 질문입니다. 뾰루통님께서 북한의 디테일한 인권 공개 처형, 거주 이전 제한, 연애 결혼 금지 뭐 이런 것들 사실인가요? 이러고 질문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그걸 봤어요. 얼마 전에 장성택이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걸 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겉봐 북한은 그런 국가야.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뭔가 밉보이면 그렇게 바로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도 당하는 국가야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30년, 40년 그 시대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어요. 있죠. 예, 진보당 그 조봉암 선생이 어떻게 활동하다 어떻게 돌아가신지 보시면 잘 알고요. 그리고 그 후에 민혁등 사건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때 그게 가능한 사회였던 거죠. 지금 그 북한이 그게 가능한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류하고 외부 세계하고 자꾸 터치하다 보면 북한 사람들도 사고가 바뀔 거예요. 왜냐? 그게 야만족이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는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제가 최근에도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 걔는 반동인데 죽여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고 그 의식 수준이 거기에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70년대 이전의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정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그래서 교류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사실 북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외부의 눈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휴머니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소장님 실제로 거주 이전이 제한돼 있나요? 거주 이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나 이사 갈래. 함경북도로. 네. 이사 가도 돼요? 근데 그건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당히 용이해졌어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직장을 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직장에 적을 붙이면 그 직장에서 받겠다고만 허락을 맡아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내 마음대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는 게 그러면 다 평양에 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평양에 살고 싶어요. 근데 평양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제니까 네. 모든 게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에서는 그런 제한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평양에는 다 살려고 하죠. 출신 성분 좋은 분들만 들어가서 사는 거죠. 뭐 그런 걸 따지죠. 자꾸 따지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제외지만 대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살게 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국경 근처나 이런 데서는 장마당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됐단 말이죠.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나 돈 많으니까 나 평양에 들어가서 살겠다. 가능합니다. 요새는 그 직장에서 물론 이제 절차상으로는 국가에 허락받는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북한이 제도적으로 거기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락받는 게 돈을 녹이는 거죠. 그렇죠. 다 돈 주고 돈 주고 돈 거죠. 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지금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게 당 간부가 되는 고위 간부가 되는 것 제외하고는 돈으로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북한 사회가 전환기 사회고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예전하고. 변환기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아까 연애도 허가 받았었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연애 결혼 금지 이런 건 없는 거죠. 북한은 제가 90년 이전에만 해도 연애 결혼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중매로 하는 사람들은 네. 특이한 사람들 케이스였고 무슨 당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하는 편이었고 좀 있는 사람들 얘기였고 그런 농촌 총각들 네. 농촌에 서로 안 갈라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했고 대부분은 직장에서 연애 결혼을 하는 게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 게 결혼에 대해서 허락받아야 되냐. 제가 연애는 북한이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자유롭다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걸 따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이제 남한에 오니까 그 물질의 소유 의무에 따라서 상당히 사랑의 접근권도 제한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북한도 그 물질 소유 많이 하신 분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변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 연애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데 네. 결혼은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많이 한다 그래요. 최근에. 북한이요? 예. 그래서 돈 많은 남자가 제일 인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북한 남성들한테 인기 있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에요? 뭐 혹시 또 남쪽하고 똑같이 예쁜 여잔가요?
그렇죠. 예. 진짜요? 그 뭐 똑같죠. 인간 본성이라는 게 어디나 똑같은 점인데 저는 너무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를 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보통 북한에서 교육시키긴 그러죠.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저희도 그런 교육은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볼 때 얼굴보다는 그 사람의 심성이나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을 좋아하죠. 근데 얼굴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생각이고 네. 북한 일반 남성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모든 이 사랑이라는 건 다 개개인만의 주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계 대세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지 않나요? 아니 진짜 아까 제가 초기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미녀들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 남한의 남성들이. 예. 네. 근데 약간 북한에서 미인이라고 하는 스타일하고 남한에서 미인이라고 하는 스타일하고 약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르죠. 근데 네. 그게 왜냐면 우리가 시대별로 그 미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남자도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가 잘생긴 남자였죠. 남한에도. 근데 북한은 요새는 배 나온 남자가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뚱뚱한 남자가. 남한에서 완전 인기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뚱뚱하다는 건 그만큼 잘 산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뚱뚱하다는 건 그 정도 못 끌 수 있고 잘 살기 때문에 뚱뚱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남한에서는 지금 트렌드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슬림한 남자 인기 많습니다. 얼굴 작고. 갸름하고. 네.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우리 어머니 같은 상이 좋았다면 요새는 뭐 좀 더 날씬하고 세련미가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시대별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여자들은 다 이런 게 미인이라고 딱 정리하는 건 조금 그건 약간은 좀 선정적일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북한의 미인들 하면 저희는 딱 떠오르는 얼굴들이요. 저희 체육 교류할 때, 남북 체육 교류할 때 오셨던 응원단. 네. 예전에 리설주도 왔었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응원단들이 예뻤어요. 네. 예, 제 기억에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북한의 여성들은 다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리고 저런 얼굴이 되게 미인인가 보다. 그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미녀 응원단 왔을 때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칼럼으로. 네. 근데 거긴 좀 선발되는 사람들 내보냈으니까. 특별히 정말 예쁜 분들만 모으신 거죠? 조금 비교적 남한에 자랑하려고 보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아주 딱 표준화 기준은 없었지만 어쨌든 조금 선발했으니까. 네. 거기는 좀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의 북한 여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북한에서 이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가치관의 차이인데 저는 좀 약간 시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북한에 있을 당시만 해도, 네. 예, 그때 북한 미녀 응원단들하고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 선호됐었군요. 네, 그렇고 이제 저 가정 교육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도 내적 아름다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교육시켰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 너무 방송용 멘트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예. 여자를 볼 때도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심성이나 태도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왜냐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 아내가 화장을 거의 안 합니다. 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아직 혹시 사모님께서 듣고 계신가요? 이 방송. 그러니까 그게 예.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건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요, 첫 시간에는, 우리 앞으로 이런 방송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죠라고 간단히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둘이서 발동이 걸리니까. 그럼요. 얘기하다 보면. 예. 지금 할 얘기가 정말 많네요. 네, 예. 그럼요. 북한에서도 왜 남한 드라마라든지 가수들 노래 많이 이렇게 접한다라는 소식들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좀 추구하는 스타일 같은 게 비슷해져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에 와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재주는 곰이 넘고 네.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북한의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가장 많이 불어넣은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대부분 탈북자가 증언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남북 교류 시대에는 북한 비디오나 문화 CD가 아주 많이 흘러들어갔어요.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 북한은 정치 지도자의 행동이 곧 법이고 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성욕입니다. 네. 근데 김정일이가 남한의 괴수를 만난 겁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 남한 CD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남한 CD를 보고 남한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거절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국방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이란 사람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르치는 남한의 괴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우리가 남한의 드라마 보는 게 뭔 대수야.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지금 여기 남한에서는 일부 시각에서 그 사람 그때 정권을 잡았던 분들한테 욕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 인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문화적 바람을 발아놓은 사람들이고 그게 기반이 돼서 탈북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남한에 대한 환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북한 여성분도 그러더라고요. 차태현 뭐뭐뭐 하면서 쭉 연예인들을 얘기하는데 웬만한 드라마를 다 보고 왔더라고요. 북한에서 이미. 그거 노무현 정부 때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CD를 못 봅니다. 단속을 심하게 해서. 남북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남한 물건을 못 들고 가게 하고 남한 비디오 보다가 잡히면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겁니다.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게 규범이 되는 사회입니다. 원래 조금 개성이나 규범이나 바람들은 정치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경제에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연예인이 바람을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속에서 뭔가 나오는 거죠. 사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가 모든 걸 독점하다 보니까 정치인의 그 행동 양식이 모든 사회 규범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 정부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가르쳐온 남한의 수괴하고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 비디오나 이런 걸 보는 거를 안 되라고는 했지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BCD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북한하고 이제 교류가 단절되고 나니까 그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모든 걸 청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남한 문화가 굉장히 퇴조했어요. 북한에서. 한때는 한류가 모든 북한 체제를 아주 휩쓸 뻔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자꾸 들고 가니까 문화가. 그때 남한 사람들이 들고 가니까. 그때 쉼없이 조금 더 몰아쳤으면은 북한이 붕괴할 뻔했죠. 근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살려준 거죠. 그분이 살리셨군요. 그럼요. 북한 정권을 구하신 거죠. 그분은 북한의 숨통을 잰다고 쟀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고, 네. 인민의 입장에서는 좀 숨통을 잰 거죠. 그 반대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지금 경제가 나쁘면 제일 힘든 사람이 김정은입니까? 인민입니까? 인민이요. 인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우리나라는 정권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정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총력을 다해서 그걸 좋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국민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누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체중만 봐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배 나오고 뚱뚱한 김정은은 최고의 남성상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북한에서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남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됐겠죠. 근데 그 북한 트렌드에는 맞으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내고 그렇죠. 싶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 때문에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초기에 붕괴되고 혼란이 왔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그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소련 시대에. 그래서 그게 KGB 출신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그런 향수를 잘 활용하는 거죠. 지금 향수파리를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이명박이 종북으로 밝혀졌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저는 제일 이해 못할 대통령이에요.
아니, 지금 너무 웃긴 게, 이명박이 종북이었어! 왜 북한에 숨통을 죄인 게 아니고, 북한 정권을 숨쉬게 만들어줬다. 아주 편하게 도와줬죠. 왜냐하면 네. 남한물이 자꾸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하고 교류를 안 했으면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민주화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바꿀 수가 없었던 거, 안 바꾸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국소수고 그 사람들은 이미 남한 TV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주장하려면 문제 제기할 정도 수준이 되려면 다수가 거기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거기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근데 남북 교류가 되고 자꾸 남한하고 교류하고 외부하고 교류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체제를 선호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 스마트폰 좋아하고 아주 똑같은 거의 닮은 민족이에요. 아, 사람 마음 비슷하죠. 좋은 거 보면 탐나고. 그건 뭐 같은 민족이라서가 아니고 네. 비슷한 겁니다. 그래요. 아, 저희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마련해드린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장님하고 저는 쿵짝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수다 떨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는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제도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시민의 상식으로 아주 북한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6시 반을 기대해 주세요.